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휴가를 얻어서 미국을 좀 갔다 오고. 미국에 멕시코에 갔댔어요. 처음 멕시코에 갔다가 이제 이틀 있다가 미국 가서 이제 텍사스 일원을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셰일가스 얘기를 우리 오춘호 위원도 많이 얘기하고 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현장, 그 텍사스 뭐 아직까지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뭐 셰일가스 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유전지대하고 이제 같이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번에 셰일가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멕시코에 가서는 이제 LNG 터미널 여러분 아마 평택, 인천 이런 데가 우리나라 가스를 많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둥그랗게 된 배, 컨테이너 배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LNG 가스를 가지고 오면 액화천연 가스죠. 그게 뭐 영하 152도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잘 이제 이렇게 이 육상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제 탱크에 저장을 해 놓는 그 이제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그 LNG 터미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가스공사에서 가서, 삼성물산이 가서 이제 건설을 하고, 가스공사에서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스공사는 뭐 우리나라에 워낙 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멕시코에 있는 LNG는 그 저장고가 이제 지금 현재는 2개밖에 없는 아주 초미니 이제 LNG 터미널입니다. 근데 서울에 이제 가스공사에서 이제 아주 엑셀런트한, 소위 탑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면 이제 전 세계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가 가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운영을 해주는 이제 그런 가스터미널을 많이 짓는 그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말하자면 플랜트 수출이죠. 그것도 일종의 나가 있는데 가보니까 뭐 아주 만사니우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만사니우 아주 뭐 경치는 좋고 뭐 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LNG 터미널이 있는 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서 그야말로 궁벽한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사막, 황량한 사막 끄트머리에 있는 바닷가에 이제 LNG 터미널을 지어놓고 그야말로 뭐 그림에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시설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가스공사에서 7분인가요? 6분인가요? 가서 이제 현지 직원들을 다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보니까 가슴이 먹먹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 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노련한 이제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그 이역만리 가족들도 하는, 그 뭐 워낙 궁백에서 가족이 원래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부인들이 와도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이제 밥 지어 먹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한, 야, 아직도 우리가 참 갈 길이 멀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텍사스에 가서는 역시 이제 이 8인승 조그만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경비행기는 아니죠. 8인승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주 뭐 쿵쾅쿵쾅거리면서 이제 텍사스의 이제 휴스턴에 가서 휴스턴에서 스나이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이제 스나이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우리 기업이 인수한 이제 유전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미 60년이나 채굴한 유전이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또 새 유전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석유 피크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새삼 느끼고, 석유의 부존 자원, 예를 들어 confirmed reserve라고 하는 게 확인 매장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미스테리한 확인 매장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쪽이 기술자들은 다 뭐 미국 사람입니다만은 기술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셰일가스, 뭐 소스락이 어떻고, 예를 기름이 흘러나오는 원그 바위 들에서부터 쭉 이제 뭐 물을 어떻게 집어넣고 뭐 공기를 어떻게 집어넣고 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석유 유전 안에 어떻게 이제 그걸 깨고 들어가고, 뭐 또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어떻게 파쇄해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게 뭐 꼭 영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워낙 뭐 이 기술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어서 많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느낀 것은 역시 참 미국이 정말 참 재수 좋구나. 길 가다가 엎어졌는데 앞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왜 석유 파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제임스 딘이 영화에 나왔던 그 자이언트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농사를 짓는 이 주인집이 있고 그 집에 머슴 비슷하게 갔다가 땅을 조금 이제 구했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주인집 딸을 사모하던 이 제임스 딘이 이제 그야말로 대재벌이 돼가지고 그 주인집 딸과 자기의 경쟁자였던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딸, 그 집에 정말 알토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하는 그 딸을 제임스 딘이 탁 취하죠. 복수를, 사랑의 복수를, 말은 석유 재벌이 되어서. 바로 그 지역이 그 스나이드라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 왜 석유 팔 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펌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래스호퍼,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안 그러고 덩키라 그러더라, 덩키. 망아지, 망아지. 이 덩키다. 그래서 이 노딩 덩키, 이 끄떡끄떡하는 덩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야, 저건 슬리핑 덩키다 그러고 웃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서 석유를 파내는 거. 근데 그런 게 뭐, 텍사스의 큰 넓은, 들판에 끝도 없이 이어진 들판에 끝도 없이 이 노딩 덩키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럼 지금도 땅만 파면 또 석유가 나오고, 지금도 유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그런, 그 참, 내심,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내심 정말, 우리 집 땅을 파면 안 나오나.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미국 간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김종인 그 새누리 행복특위위원장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아마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1은 되셨죠? 1은 조금 넘으셨나요? 1은 되지. 김종인 씨.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왔다 갔다 했고요. 뭐 동아은행인가요? 뭐 뇌물을 받아서 사법 처리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청와대 경제자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씨의 조카 사위이고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혁신가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78년도에 도입이 되고 79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사실 부가세에 대한 저항이 광범위하게 박정희의 암살, 부마 사태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유력한 정설이죠. 그 뭐 부가세 10% 도입한 것에 대해서 부산 지역의 상인들이, 아주 부산 마산 지역의 상인들이 결사반대로 해서 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뭐 해서 그 부마 사태를 일으켰던 백그라운드가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부가가치세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김종인 씨가 젊었을 때도 총대를 좀 메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좀 속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부가세 주장은 먼저 해놓고 나중에는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얼마 전에 이현재 씨한테 좀 들었습니다만은 좀 계획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소위 이제 그 87년에 경제민주화 헌법 개정할 때 이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의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때 경제수석을 좀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연으로 박근혜 대표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5년 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새누리 행복특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박근혜 대표가 뭐 전태일의 뭐 재단, 전태일 재단에도 찾아가고, 전태일 사건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죠. 그 당시는 뭐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전혀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청계피복노조라는 것은 참 그 허리도 펼 수 없는 그 다락방에들 앉아서 그 봉제공장을 했고, 그 섬유산업에서 아주 말단부였죠. 그 봉제, 그 흥급 쪼가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뭐 그야말로 가혹한 열몇 시간씩 노동에 시달렸던 젊은 노동자의 어떤 피 끓는 절규,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자 하는 이제 절규 끝에 이제 분신자살하게 되는,
뭐 그분의 얘기는 이제 뭐 아름다운 청년이라든지 뭐 또 심지어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 한 정도니까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히 그때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당시에 섬유산업 근로자, 동재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가 개선이 되었더라면 지금 한국의 섬유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복잡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표가 뭐 전태일재단을 찾아갔다, 또는 뭐 그 동상 앞에 가서 꽃을 바친다는 얘기를 아주 참 마음이 심란하게 봤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박근혜 대표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 중에 30대 30으로 좌파와 우파가 있고, 제가 좌빨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야, 그 좌빨이라는 말만 빼면 정규재 TV가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많아서, 뭐 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그 30대 30 정도로 보고, 중간에 이제 약간 컬러 오브 틴트, 틴트 오브 컬러인가요? 약간씩 이제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좀 더 붉은색, 좀 더 파란색 해서 이제 좌와 우가 있고, 그 중간이 되게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 말고 민주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 그룹이 있죠. 그나마 스펙트럼이 오히려 약간 넓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지역주의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니 이념 스펙트럼보다는 오히려 차지하는 공간들이 약간 더 넓다고 본다면 가운데에 있는 그룹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가운데에 있는 소위 미디언 보터, 가운데에 위치한 투표자들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결판한다고 보고,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소위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한 중도적 슬로건에 이제 올인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 이런 말을 쓴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경제 쪽인데 자꾸 이거 뭐 정치 얘기를 요즘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중간 투표자를 미디언 보터 시어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중간 투표자의 정리.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칙 있는 이념을 못 가져가고 그 중간 투표자의 실용정부라는 이름으로 그 중간 투표자의 정리에 입각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와 좌 모두에 의해서 경멸당하는 정부가 됐죠. 철학이 없다, 뇌가 없는 정부다는 경멸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표의 기본적인 전략이 이 중간 투표자의 정리에 입각한 정치공학, 말하자면 중간지대를 점령해버리겠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저는 뭐 이 말은 절대 찬성한다거나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성공적이어서 아마 적어도 대선 후보, 대선 운동, 대선까지 가는 정치 투쟁의 슬로건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 없어졌어요.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데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뭐 전부 새누리당에 가서 깃발을 다 꼽아버려가지고 민주당이 깃발을 꼽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 요즘 민주당에 뭐 문재인, 뭐 손학규 등등등 하지만 뭐 정강정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실종이죠. 왜? 새누리당가 다 썰어가서 뭐 깃발 꽂고 뭐 안에서 토론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으니까. 사실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이념이 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에 걸맞는 보수의 이념과 정강정책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약간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정한 덩거리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호소하게 되고, 선거 때는 물론 약간씩 중간지대로 오더라도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싸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게이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통화 완화하지 않겠다, 이 공화당의 공약입니다. 감세하겠다,
의료 케어를 민영화하겠다 하고 보수의 본령을 지키는 공약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진작에 설득하고, 왜? 그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까. 물론 저도 그 주장에 굉장히 지지를 보냅니다만은,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략은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뭐 정책 논쟁이라든지 이념투쟁이라든지 노선투쟁이라든지 정책대결 이런 건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한나라당에서 무지막지하게 중간지대로 쓸고 들어가서 민주화하겠다, 재벌개혁하겠다, 뭐 증세하겠다고 다 깃발 꽂고 중도통합 막 전태일 재단에 간다, 뭐 동상에 간다, 뭐 봉하마을에 간다 해서 중간지대를 완전히 점령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이기겠다고 전략을 펴고 있는데 민주당이 깨끗이 당하고 있죠. 민주당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대북정책일 수 있는데, 대북정책이 이놈의 것이 종북에 걸려 있잖아요. 종북 때문에 대북정책은 이제 얘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심하게 됐죠. 여러분 찬성하세요? 이런 상황을? 이 저질 정치 아닙니까?